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뭐 왔다 갔다 했는데요. 우선 고용 얘기 하다가 국제뉴스 하다가 다시 네. 또 고용 얘기 또 하다가 네. 다시 또 뭐 프라이프트로이드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또 매크로로. 다시 네. 고용 네. 얘기부터 네. 해야 되겠죠? 역시 고용이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네. 약간 모멘텀이 부재한 국면이다 보니까 네. 네. 너무 고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전일 네. 미국 증시도 보니까 예. 하락폭은 좀 제한된 부분들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11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네. 지표 발표 앞두고 네. 약간은 좀 혼조를 보이는 양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고용 시장 해석과 관련해서는 좀 생각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좀 관점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고용이 좋다 보니까 결국 연준이 통화 긴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좀 기결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해석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네. 일단 지표 자체는 너무 잘 나왔죠. 결국 하반기 때 증시 위험의 가장 큰 관건이 미국의 경착륙 여부가 네. 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이 사실 올해 경착륙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현황을 파악해서 향후 경착륙 여부를 따지는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 결과도 이 두 가지 정도 어느 쪽에 비중을 둘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미국 고용지표는 사실 연준이 통화 긴축을 강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해석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조차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11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잘 나온 고용 지표를 결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올해 미국 경제가 의외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착륙에 들어갈 여지는 없다. 차라리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달에 FMC를 통해서 올해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5.1%로 제시를 했고요. 또 상단을 5.6% 정도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사실 올해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유연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을 이미 기반으로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 결과를 가지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네. 벌써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자율 시장은 뭐 난리가 났는데 주식은 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시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의 굿뉴스를 꼭 그 배드 뉴스로 이자율이 네네네. 올라서 이런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경착륙은 없는 거네. 결국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확실히 이미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그렇다면 뭐 좀 조금 리스크 관리 면에서 보면 저러다가 이제 다시 정말 아닌가 하고 팍 떨어지는 네.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네. 뭐 분석들이 뭐 엄청 나오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연초를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네. 올해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1월 상반월 이전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고용과 물가 지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결국 이 물가 그리고 긴축, 경착륙 우려를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장의 리스크원 국면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고용지표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퇴직했던 인력들이 다시금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중단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민자가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와 실업률을 염두에 두시는 부분들이 많는데 저는 시간당 평균 임금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에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결국 실업률은 앞으로 올라가는 게 좋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들어서 전월과 비교했을 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은 기업들이 구인력에 심나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두 개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결국 하반기 때 경착륙 지집 여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이 연준조차도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0.5%로 제시를 했는데 잠재 성장률이 지금 현재 1.5에서 1.8% 정도 범위에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실질 성장률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결국 미국 경제의 성장 경로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연착륙은 이미 연준조차도 배제했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완만한 경기도나 경착륙 이 둘 사이에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고용시장이 너무 좋고요. 또한 소비시장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과저축액이 올해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올해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 둔화 쪽으로 좀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사실 초과저축액은 추정치로 좀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과저축액이 하락하기 시작한 평균 감속률을 좀 계산을 해보면 네네. 마이너스 8.7%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지금 초과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상황이라고 하면 올해 소진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들을 좀 2배, 3배까지 줘서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초과저축액이 소진되지 않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미국 경제는 사실 경착륙에 들어갈 여지는 상당히 낮아졌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경착륙이 있고 연착륙이 있고 완만한 경제 둔화가 있잖아요. 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착륙이 제일 위에 있으면 연착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예. 미국 경제가 이제 좀 좋아지지 않는다는 생각 이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경제가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연착륙 그리고 완만한 경기둔화 이제 경착륙이죠. 근데 이제 완만한 경기둔화와 경착륙 사이를 결정짓는 잣대는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실질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수요 측 압력을 줄이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깨야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연준의 정책이 그 정책을 올해 펼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면 사실 경착륙이 아니라 완만한 경기 둔화 정도로 미국 경제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수요 측 압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기대 인플레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경착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잣대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경착륙, 가장 좋은 게 연착륙. 여기보다 그 중간에 있는 완만한 그렇네요. 경기 둔화였고요. 근데 고용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사실 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시장이 좀 염려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잘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잘 나와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반세기 만에 최저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3배가 높다든지 이런 어떤 격차가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좀 준 것 같거든요. 일단 최근에는. 일단 저는 노동시장 특히 고용지표에 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않는 한 해였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이 낙관론을 펼치는 그 바탕에는 사실 고용지표 발표 전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발표 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올해 3월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이제 낙관론이 펼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달라졌죠. 사실 3월에서 5월로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은 시장에서도 좀 연기될 수 있다고 좀 바라보는 걸로 좀 바뀌었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11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고용지표 발표 전후가 비교를 해봤을 때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용지표 결과가 나온 이후로 기준금리 인하의 폭이 기존에는 25pp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 50pp까지 오히려 더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이 고용지표 뭐 숫자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 기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매년 평균적인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평균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상회하는지 아니면 하회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용 시장이 기존보다 좀 좋아졌구나, 나빠졌다는 정도로 좀 해석하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 미국이 경착륙에 진입하기 이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이제 1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상당히 잘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달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 수치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경착륙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너무 잘 나오고 있죠.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좀 우려가 상당히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리스크 오프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과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봐야 되는 데이터와 시장의 초점은 뭐로 보십니까? 결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고용지표 결과는 나왔고 이제 11일 날 발표되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날 이제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요. 소비자 심리가 전월보다 좀 개선되고 기대 인플레가 전월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미국의 경착륙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 결과로 기결되기 때문에 좀 미국 증시는 다시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14일 날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죠. CPI. 이 지표 역시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고 사실 주거비도 전월과 비교했을 때 변동폭은 있지만 추세는 이미 떨어지는 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 범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주거비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 항목들의 추이 역시 노동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범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잣대는 지난해 12월 달 미국의 근원 PCE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정책금리가 4.5%였잖아요. 드디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드디어 감속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빌미로 작용하기보다는 모멘텀을 갖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연초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반대로 다우 지수는 상승가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다우는 이미 지난해 8월 달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시장이 지금 조정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다우 지수와의 키 맞추기를 종결하지 않는 한 미국 증시의 조정은 찾아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키 맞추기가 종료되어야 건전한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결국 3월 FMC 정도 돼야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견조한 증시 흐름이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 그다음에 CPI 그리고 결국은 3월 또 FMC인데 그때까지는 그 다우와 그 S&P 그 차이가 좀 더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키 맞추기. 맞습니다.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한 그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 예상하면서 우리 정말 많이 한 얘기잖아요.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1월에 굉장히 잘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상고하고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올해 내내 잘 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제 2월 시작을 했고 지금 시장 전개되고 있는 흐름 보시면 이런 어떤
다시 한 번만 중간 점검,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런 점검을 좀 해본다면 위원님은 어떤 쪽이세요? 상저하고라는 큰 틀을 유지를 하는데 좀 달라진 뷰는 있어요. 네. 결국 올해 제시했던 지수의 하단과 상단을 상당폭 올려야 된다는 견해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상고 하저의 논리를 높은다고 하면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변수들, 물가, 긴축, 그리고 중국 이런 변수들이 올해 상반기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 네. 논리의 핵심인데 네.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올해 연간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 변곡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이벤트 이후에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S&P 500 지수 기준으로 제가 올해 밴드 하단을 3,200으로 좀 제시를 했었었는데 네, 네. 사실 3,200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3,500선이 올해 정말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는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3,500이라는 숫자는 지난해처럼 물가가 높고 연준에도 고강도 긴축이 있었던 1979년과 1980년도 그때 S&P 500의 12개월 확정 PE가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는 폭이 마이너스 26.8%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지난해 미국 증시의 고점이 1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면 3,500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최악의 조건을 반영했을 때 하단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단이 올라온 만큼 네. 상단도 기존에는 4,089 정도로 제시했다가 지금은 4,300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뷰로 좀 바꿨고요. 4,300이라는 숫자는 올해 예상되는 S&P 500의 EPS에다가 과거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가 4.5 이상 되는 구간에서 S&P 500의 12개월 확정 PE의 평균이 18.8배 정도 됩니다. 네.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치인데 네네.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4,300선 정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 밴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상조하고 수순은 맞는데 하단과 상단이 연초 제시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수준이 좀 달라진 견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4,300이면 지금보다 5% 오른 거네요. 그리고 8월에 그 올라갔던 위에 상단이네요. 4,300 정도면 거기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네요. 위원님이 또 리포트를 통해서 유럽 증시 쪽 얘기도 네. 좀 짚어주셨던 게 인상적인데 이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 22얘기를 비롯해서. 네. 미국과 동일하게 유럽도 22는 물가 정점이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예정 속도로 유지하면서 3월 22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50bp 금리 인상 올린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네. 시장에서는 지난해 이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가 10월달 피크 아웃한 이후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20일 통화정책 회의 때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유럽 증시 역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유럽 증시 차트를 열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네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또 물가에 가장 취약한 선진 권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시가 유럽 증시인데 지난해 1월 연간 고점 수준까지 지금 다 유럽 올라왔어요? 증시가 다 올라와 네, 있다는 네. 겁니다. 결국 이 유럽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단지 물가 둔화 또 통화 긴축을 안 할 수 있다는 이 기대만으로 지난해 1월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걸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유럽 증시를 뒤따라서 타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될 것을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지난해 증시의 하락 추세에서 고점이 나타난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과 지난해 3월이 그 경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미국 증시 역시 그 두 가지 허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결국 유럽 증시가 물가, 긴축, 경착륙 이런 기존에 알려진 위험을
을 어떻게 보면 한 발 앞선 결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정표가 됐기 때문에 선진 증시 내에서도 그 중요도가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유럽 증시의 전철을 밟아서 그 행보를 좀 뒤따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월 FMC 이전까지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두 가지 한번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는 유럽 증시 오른 거는 순전히 날씨 탓이다. 덕분이다. 탓이 아니고 생각보다 올랐으니까. 따뜻한? 네, 네. 날씨 덕이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이나 아시아가 아웃퍼폼 할 것이다. 그런 이제 두 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유럽 증시 관련해서는 올해 지속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3월 20일 통화정책 회의를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들의 기대들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네.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이익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제한되고 또 유럽 역시 경착륙이 생각을 해보니까 경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네. 이런 생각들이 만약 형성된다고 하면 네. 유럽 증시는 지금보다도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3월 22일 통화정책 전후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기결될 수 있는지가 네. 관건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1월과 2월 FMC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네. 하두이기 때문에 저는 1월과 2월 FMC 이후 어떻게 보면 이 기존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투자 대상들의 교체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유럽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EM 아시아가 앞으로 유명할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국내 주식 거기 아쉽게도 들어가나요? 아쉽게도 국내 주식 거기 안 들어가나요? 지금으로서는 1분기, 2분기 때는 중국 네. 그리고 2분기, 3분기 때는 대만과 한국과 같은 반도체 국가가 들어오긴 네.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네. 반도체 사이클의 업턴이 나타나야 네. 사실 대만과 한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2분기, 3분기 때 좀 그 시점을 좀 잡아놓은 상황이 있고요. 네. 제가 EM 아시아를 좀 좋게 보는 세 가지 키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선진 권역과 신흥 권역을 비교를 해보면 신흥 권역의 상승 강도가 월등히 앞서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사실 지난해 선진 증시는 5월 달에 고점이 형성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신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대 지짐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신흥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 물가와 신흥국 증시 간의 상각성은 상당히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높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 달에 이 미국의 근원 PCE와 정책금리가 역전됐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를 증명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근원 PCE와 정책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미국 증시 국면이 두 차례 정도가 있는데 2004년 12월과 2008년 3월 그리고 2018년 9월과 2020년 1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흥 증시의 평균 상승률이 56.9%로 선진 증시 17.6%를 크게 상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1월, 2월 FMC 이후에 EM 아시아 수익률이 선진 증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키 인디케이터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던 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EM 쪽 특히 신흥아시아 그리고 1분기, 2분기 때는 중국이 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머징 네. 아시아 쪽.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실 텐데 그거는 반도체에 좀 달려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네. 우선적으로 지금
뭐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전망도 네. 올해 3분기 정도 되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는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 1분기부터 사실은 그 예측이 있었는데 계속 네. 딜레이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역대 최고치 수준을 보인 이 재고 수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때 이후부터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이제 감축을 투자 계획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황들은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는 그 시그널로 작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1분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턴이 도래하기 이전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현 시점이라고 하면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반도체 기업 주가 당장은 오르지 않더라도 좀 사 놓는다고 하면 3분기 이후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몇 달 상간의 시간 문제다. 네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보면 되겠습니다. 이머징 아시아 중요한 인디케이터 3가지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